자, 오늘은 21페이지 봅시다. 21페이지. 저당권이네요. 저당권. 와, 이거 뭐 줄줄이네, 줄줄이. 뭐 인생이 끝났다, 그죠? 주말이 없다, 주말이 없어. 와, 인생이 끝나는 대신에 뭐 합격은 확실히 하겠네. 그죠? 대단하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갑은 채권자이고 을은 채무자이고,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갑은 저당권자이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설정자이고, 이렇게 채무자와 설정자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설정자를 우리는 물상보정인, 우리 저당권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상보정인하고 제3취득자하고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요거 물상보정인은 채무자가 아니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자, 그걸 뭐요? 물상보정인. 자, 그런데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저당권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해도 유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3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그러면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된다. 자, 1번 한번 보실까요? 저당권자를 채권자 아닌 제3자로 등기했다. 안 된다 그랬죠? 저당권자를 채권자 아닌 제3자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다, 그 말이죠. 그죠? 특별한 사정이 밑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3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됐다는 사정. 자, 2번에 보시면, 자, 부합의 동그라미 치세요. 부합. 자, 기존 건물에 부합된 정축 부분. 이게 이제 부합이 돼버리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죠? 하나가 돼요. 자,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돼 버리면 하나의 건물이 됩니다. 하나의 건물. 그러면 경락인은 정축 부분까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정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됐냐 안 됐냐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평가가 안 됐더라도 부합이 됐다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경락인은 정축 부분까지 취득한다. 맞고. 자, 3번에 보시면 건물 소유의 동그라미. 자, 토지 임차권 지상권의 동그라미. 임차권 지상권은 한마디로 사용권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 소유권은 주권, 토지 사용권은 종권. 그러면 주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종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고 똑같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1년분 만에 지연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물상보정인이 아니고 제3취득자라고. 저 엊그제 제3취득자 했잖아. 제3취득자는 채무 전액이 아니고 피담보 채무까지만, 즉 지연이자 1년치만 대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물상보정인 대신에 제3취득자가 들어가야 된다. 자, 5번에 보시면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정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 등기는 뭐냐. 자, 우리가 정축 부분은 부합이 된다 그랬죠. 그럼 부합이 되면 이미 하나의 건물이 됐죠. 그럼 하나의 건물이 되면은, 그죠?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정축 부분은 원래부터 부합이 돼서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면은 그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저당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강제 집행을 받기에 이르렀다. 강제 집행을 받는다, 그 말은 경매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일괄 경매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면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갑을 병이 나오면 이게 뭐를 물었냐, 이게 떠올라야 돼. 그걸 딱 보고, 아, 일괄 경매네. 이래 돼 보면 시간이 하나도 안 걸려. 그게 아니고 한참 읽어보다 이게 뭐지, 이래 하면 이제 오래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채무자가 을이네요. 을. 자, 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요 토지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저당권 설정. 그리고 그 후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다. 그 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6월 1일 날 신축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저당권을 삼총사를 하거든요.
요 삼총사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토지, 건물, 저당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만약에 4월 1일이다. 즉 저당권 설정 전에 존재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문제. 저당권 설정 후다. 그러면 일괄 경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건물까지도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일괄 경매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저당권 설정 후의 건축 요거. 그다음 두 번째 설정자을이 건물을 소유할 것. 이렇게 요 두 가지 정확하게.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얼마 전에 기출된 것도 일괄 경매가 되는 것을 골라라. 박스 넣어가지고 몇 개 넣고 이랬거든요. 그럼 이거를 물은 거야. 설정 후냐, 설정 전이냐, 설정자 소유냐, 제3자 소유냐. 그거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정 후에 건물이 지어졌고 설정자가 최종적으로 소유. 그러면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자, 1번에 설정자 을이 사망하고 상속인. 항상 상속인이 나오면 같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아버지나 아들이나 같다고. 그러면 상속인이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 역시 갑은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일괄 경매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원래대로 토지만 경매를 할 수도 있다. 맞고. 자, 3번에 일괄 경매를 했을 때 갑의 우선 변제는 건물의 경매 대가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는 건물까지 경매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건물에서 우선 변제까지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왜?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건물은 그죠? 토지가 저당권의 대상이다. 그래서 3번이 X입니다. 자, 4번에 설정자 을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을이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지상권.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설정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 그때는 일괄 경매 안 됩니다. 그런데 제3자가 건축했지만 최종적으로 설정자가 보유하게 되면 일괄 경매는 다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제3자가 신축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설정자가 보유했기 때문에 일괄 경매는 인정된다. 맞고. 자, 토지만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토지의 경락인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일괄 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이 사람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출신. 의리의 사나이. 그래서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는데도 나는 미쳤다고 건물까지 하냐. 의리 없게. 원래대로 나는 토지만 경매하겠다. 가능하죠? 그래서 토지만 경매를 넣었습니다. 근데 마침 토지가 낙찰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침. 원래는 토지만 경매를 넣으면 낙찰이 안 됩니다. 왜? 건물 때문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S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가 앞으로 훌륭하다 그 말은 축구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축구다. 자, 그러면 땅 주인은 S고 건물 주인은 을이고 이리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요 인기가 많다 그죠? 늦게 오니까 다 쳐다본다. 인기 짱이다 인기 짱. 자,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달라지면은 철거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러면 S는 다 대부분에 철거해라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되면은 철거를 막을 수 있고 법정지상권이 안 되면 철거되고 법정지상권은 절대 안 된다. 왜? 설정 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된다 이래 됩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제3취득자. 자, 엊그제 했는데 이제 상세히 이제 묻는 것입니다. 제3취득자. 자,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 주택의 주인입니다. 주택의 주인. 자, 그런데 요 주택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으로 잡혀있는 이 주택을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토지 같으면 지상권 또는 소유권, 요 사람을 제3취득자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3취득자는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당권보다 후순위, 두 번째는 용익권. 아시겠죠? 담보권은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요 사람은 채권자이고 요 사람은 채무자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의 주택에 저당을 잡았는데 그 후에 을이 전세로 들어갔다. 아시겠죠? 4월 1일 날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아서 A가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택이 낙찰이 된다고 이렇게. 자, 이거를 저당권 실행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요 전세권보다 선순위죠?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후순위 용익권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원칙이. 그럼 소멸하면 쫓겨나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호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민법에는 을이가 낙찰받아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을이 낙찰받으면 을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매수인 자격을 준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매수인 자격.
근데 요걸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 반드시 을 앞으로 낙찰이 되라고 보장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앞으로 낙찰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니까 강력한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을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서 저당권을 없애는 권리를 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대위 변제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이제 키포인트죠. 대위 변제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을이 낙찰도 받지 않고 대위 변제도 안 하고 있다가 을이 저당권 실행이 돼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럼 쫓겨났지만 살고 있을 때 여기 1,000만 원 투입해서 요 집을 개량했단 말이야. 그러면 낙찰 대금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거를 우선 상환권이라 합니다. 뭐라고? 자, 요거는 소액 임차인보다도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요게 1순위, 소액 임차인이 2순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요거는 최우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대위 변제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채무자가 갚을 때는 변제기 전에 갚아도 돼요. 그런데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할 때는 변제기 전에는 절대 못 갚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채무가 1억 3천이야. 그러나 피담보 채무는 1억 1천입니다. 이렇게. 자,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총 채무보다는 피담보 채무가 작다는 느낌을 가지세요. 왜? 요거는 지연이자가 다 들어가고 요거는 1년치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채무자가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때는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3취득자가 대신 변제해서 갚을 때는 요것만 갚아도 돼요. 요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피담보 채무. 피담보 채무까지만 대위 변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 한번 보실까요? 자, 취득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범위의 금액, 그걸 피담보 채권, 이래 부릅니다. 피담보 채권. 저기서 피담보 채권은 1억 3천이다, 1억 1천이다, 1억 1천, 그것만 변제하고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년, 제3취득자는 변제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랬죠. 변제기 전에는 변제해도 소멸을 시킬 수 없다. 년은 X. 자, 디귿에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인수했다. 동그라미, 채무인수.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채무인수.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A에 대해서 1억 3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을이 내가 대신 갚을게 이거를 채무인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채무인수를 해버리면 이제는 채무자가 돼버려요. 제3취득자 지위가 상실돼 버립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채무를 인수하면은 채무자로서 이제는 다 갚아야 돼. 다 갚아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무만 갚아도 소멸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을 3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귿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364조, 즉 피담보 채무만 대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디귿은 X. 자, 리얼에 보시면 제3취득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계량기 1,000만 원 지출했다.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최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맞네요. 자, 미음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될까요? 안 되죠. 아까 제3취득자는 용익권자가 D입니다. 담보권자는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D 이렇게 됩니다. 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자, 첫째, 저당권은 점유가 없으므로 지역권하고 같이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맞고, 2번에 보시면 자, 저당물의 침해로 잔존 가격이 피담보 채권의 담보로 충분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 그죠? 그런데 저당물은 침해됐지만 남아있는 목적물의 가격이 피담보 채권 담보로 충분해요. 그럼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다. 2번이 X. 자, 3번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다. 한번 줄 거 보세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다. 이거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 이렇게 불러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 자, 이것도 잠시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한 분이 또 늦게 왔는데 왜 늦게 오신 저분은 왜 인기가 별로 없지? 인기가 별로 없어. 좀 전에 늦게 오신 분은 인기가 억수로 좋았잖아. 전신에 쳐다봤잖아. 저거는 간첩처럼 살랑살랑 들어와가지고 인기가 없다. 자, 여기 와보십시오. 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요. 갑이 여기다가 저당을 잡았어. 그러면 나무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나무는 부화물이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래 변제기가요. 변제기가 12월 말이거든요. 변제기가. 그런데 만약에 을이란 놈이 6월 6일 날 올라가서 나무를 싹둑 베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담보물 멸실훼손 이렇게 불러요. 그럼 담보물을 멸실훼손시키면 을의 기한이익이 상실이 돼버려요. 즉 12월 말까지 갚는 이익을 상실한다.
그 말은 6월 6일 날 바로 갚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을은 바로 갚아야 된다. 그 말은 갑 쪽에서는 바로 갚아라 청구할 수 있죠. 그거를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3번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기한 이익이 상실되므로 채권자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번에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 목적물이 훼손되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은 을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을 보충하라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and 그죠? 1-1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방법이다. 그죠? 하나는 적시변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담보물 보충 청구 이렇게.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것이 적시변제 청구, 담보물 보충 청구는 요거는 채무자 을에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는 을인데 요 산의 주인이 을다시다. 물상 보증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는 을다시에게 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설정자가 다를 때는 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는 설정자, 물상 보증인에게, 그리고 을이나 을다시는 둘 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 즉시 변제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요거나 요거나 요 두 개 중에 하나하고 담보물 보충 청구는 선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는 같이 할 수 있고 요게 들어오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왜? 이것도 자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담보물이 만약에 4원어치 멸실됐다 치면은 4원어치 이상 담보물이 보충돼 버렸잖아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럼 이런 거는 청구할 수 없죠. 그때는. 그래 생각해란 말이에요. 요거 놔뒀다가 많은 생각을 해라고 생각.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른 거 개론은 조금 달라요. 개론은 암기상이 많아요. 맞죠? 그래서 개론 저는 싫어합니다. 암기상이 많아갖고. 그래서 민법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크게 꼭 외워야 된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별로. 그래서 꼭 외우려면 제가 외우라고 해요. 그럼 외우라고 하는 게 거의 없잖아. 저절로 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민법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시변제 청구는 을에게, 채무자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는 설정자에게. 아시겠죠? 양쪽 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3번은 채권자는 적시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4번은 담보물 보충 청구는 누구에게? 설정자에게.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3, 4번 묻고. 자, 5번에 보시면 담보물 보충 청구가 들어왔죠? 그러면 중첩적이다, 선택적이다? 선택적이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건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건저당. 자, 기억해 보시면 실행비용은 최고에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통 저당하고 건저당하고 신속하게 비교. 옆에 한번 써보세요. 자, 보통 저당은 이자는 등기해야 포함. 건저당에서는 이자를 등기 안 해도 최고에게 포함. 그럼 두 번째, 보통 저당에서는 지연이자가 1년치만 포함. 건저당에서는 무제한 포함. 세 번째, 보통 저당에서는 실행비용도 포함. 건저당에서는 실행비용이 제외. 실행비용, 경매비용은 최고에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특강할 때는 두 분 안 부른다. 바쁘다 바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얼마를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채무자가 만약에 채권액이 11억이고 최고액이 10억이라 치자. 그러면 채무자는 11억을 다 갚아야 되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10억까지만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띄그시 해보시면 건저당권자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후, 그게 핵심이죠. 자, 우리가 경매 신청으로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들어보셨죠? 지가 신청하면 신청 시에 확정, 남이 신청해주면 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여기는 남이 신청인 게 아니잖아요. 지가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 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 후에 그 말은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 그 말 아닙니까? 결산기 후에 뭐 이렇게. 그럼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가 안 됩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피담보 채권 확정이야. 확정. 그죠? 확정이 됐을 때 확정 전에 A 채권, 확정 후에 B 채권, 요거는 담보가 되고 요거는 담보가 안 된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이거보다, 여기 안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지연이자 채권까지도 담보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다음 확정 전에 원본 채권 담보, 확정 후에 원본 채권 담보되지 않고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채권도 담보. 이렇게 요거 하면서 제가 엄마 이야기 했잖아. 엄마가 보호되면 늦게 난 애도 보호된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확정 후에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자, 리얼.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됐네요. 자,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습니다. 자, 확정이 됐는데 그 후에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 초래했단 말이야. 그럼 확정 효과가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자, 38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맞아요. 자, 건저당은 계속 채권이 정간변동 하다가 결산기에 확정. 이래 되죠. 자, 확정이 안 되면 채권이 얼마인지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이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죠? 확정돼야 실행할 수 있다. 이래 맞죠. 자, 이번에는 언제 확정되느냐? 경매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 한 지가 벌써 몇 개월 된 것다. 자, A라는 사람이 선순위 건저당권자, B라는 사람이 후순위 건저당권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누가 경매를 신청해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신청했냐에 따라서 확정 시점이 달라요. 자, 그러면 물음이 A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됩니까? 이래 물어봤어. 그러면 지가 신청해도 확정, B가 신청해줘도 확정, 지가 신청하면 신청 시에 확정, B가 신청해주면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 그럼 또 해보자. 심심한다. 이제는 B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를 물었어. B 지가 신청하면은 신청 시에, A가 해주면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이제 되겠지? 설마. 자, 그래서 리얼이 아니고 38번 2번에 보세요.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해서 선순위 피담보 채권 확정을 물었잖아요. 그럼 남이 신청해줬죠. 남이 신청했으니까 매각대금 완납한 때 확정. 자, 3번에 보시면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선순위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단 말이야. 그럼 남이 신청해줬죠. 역시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 그 다음 4번에 건저당권 확정은 피담보 채권 확정하고 같은 말입니다. 피담보 채권 확정, 건저당권 확정, 확정 전에 발생하는 원금 채권은 담보,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금 채권 비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맞네요. 그죠? 5번에 나오네. 좀 엄마 아 한번 읽어봐라. 엄마 아. 엄마 아 있네. 엄마 아. 요거. 응?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딱 그리면 이게 이제 문장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이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5번이잖아요. 그죠? 자, 확정 전에 발생한 A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A 다시 채권도 담보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일까요? 우선 변제 한도일까요? 우선 변제. 그래서 6번도 맞습니다. 자, 7번. 그 혹시 8번 안 돼 있나? 아, 7번으로 바꾸세요. 7번. 자, 최고액의 범위에는 1년분의 지연이자와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틀렸네. 지연이자는 무제한 포함, 실행비용은 제외. 이래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이 틀렸습니다. 자, 39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공동저당. 그래서 항상 요 그림이 딱 나와야 돼. 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요 그림이 딱 나와야 된다고. 요 형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어쨌든 1억 2천인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요 문제에서는 지금 요게 Y가 물상보정인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물상보정인. 근데 일단은 채무자 소유를 공부를 먼저 해야 돼. 아시겠죠? 둘 다 채무자 소유야.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하나씩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시에 신청해서 배당을 받아갈 때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간다. 들어보셨죠? 이거를 멋있는 말로 뭐라고? 안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간단하게. 자, 그러면 갑은 X와 Y를 한꺼번에 경매를 넣었단 말이야. 그럼 총 경락대금은 3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X는 3억 중에서 3분의 1이고 요거는 Y는 3분의 2죠. 그러면 3분의 1하고 3분의 1을 경매 대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래 해놓고 1억에 3분의 1을 배당받고 2억에 3분의 1을 배당받고 이래 보면은 인생 종치입니다. 계산도 안 됩니다. 자, 1억에 3분의 1 얼마? 됐고 계산 안 되잖아. 자, 2억에 3분의 2 얼마? 계산 안 되잖아. 계산도 안 된다니까, 계산도. 그래서 이래 해놓고 그 다음에 채권의 3분의 1을 X에서 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억 2천에 3분의 1이 얼마요? 4천이죠. 그죠? 4천. 여기서 4천 받고 1억 2천에 3분의 2가 얼마예요?
8천이다. 잘하네, 그죠? 요렇게 해서 1억 2천을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안분배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Y 토지가 물상보정인 A의 소유다. 이래 돼버리면 요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분배당이 적용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판례는 처리하느냐? 빌린 사람은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 재산을 우선 희생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적용 안 되고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받아가고 못 받은 것만 물상보정인 재산에서 받아가라. 그럼 최대한 받아가면 얼마 받아갑니까? 1억 다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2천. 요렇게 해서 1억 2천을 받아간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설마 이제 틀리겠네. 지금 딱 네 번째 하고 있다. 네 번째. 그래서 채무자 둘 다 채무자 재산일 때는 안분배당을 해서 4천, 8천을 받아가는데 물상보정인이 들어오면은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배당을 먼저 받고 못 받은 2천만 원만 물상보정인 재산에서 받는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갑은 자, 갑은 Y 토지만 실행할 수도 있고 X 토지만 실행할 수도 있고 1번은 당연히 맞습니다. 자, 이번에 X와 Y 토지에 대해서 동시 배당이 행해지면은 갑은 X로부터 최대한 받아가죠. 얼마? 1억. 1억을 받아가고 물상보정인 Y에 대해서는 2천을 배당받게 된다. 이리 맞잖아요. 2번이 틀렸네요. 2번은 둘 다 채무자 재산일 때 안분배당일 때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문제는 물상보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분배당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1억을 받아가고 물상보정인 Y에 대해서는 나머지 2천을 배당받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하고 병. 자, 우선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3, 4번도 일단은 요 연습을 이렇게 해야 돼. 또 채무자 재산인 거를 먼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둘 다 채무자 재산일 때는 4천, 8천을 받아갔죠. 그럼 갑이 4천을 받아가니까 병도 받을 게 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갑이란 사람이 채무자 재산만 이시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채무자 재산만. 그러면 채무자 재산만 갑이 경매를 신청해서 1억을 다 받아갈 수 있거든요. 갑은. 그러면 병은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맞죠? 자, 아까 갑이 동시에 신청했을 때 이 채무자 재산에서 4천만 갑이 받아가므로 나머지에 대해서 병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갑이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X만 경매에 넣어서 1억을 다 받아갔단 말이야. 그럼 병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병을 어떻게 구제하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구제할까요? 자, 동시에 배당을 받았다면 갑이 여기서 8천을 받았죠. 그러면 그거를 병이 갑을 대위해서 받아간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그 유명한 후손이 저당권자의 대위라 합니다. 뭐라고? 후손이 저당권자의 대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채무자 재산일 때는 갑이 X에만 다 받아가 버리면 하나도 못 맞는 병은 갑을 대신해서 Y 토지에 갑이 받을 예정이었던 8천의 범위 안에서 병이 대신 받아간다. 이거를 후손이 저당권자의 대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 해놓고 이제 다시 물상보정인이야. 요렇게. 요 외우게 됩니다. 자, 채무자 재산의 후손이 저당권자는 물상보정인 재산에는 대위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는 그냥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 재산의 후손이 저당권자는 물상보정인 재산에는 대위할 수 없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물상보정인 재산만 또 경매를 해서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물상보정인 재산을 경매에서 다 받아가면 물상보정인 재산의 후손이 저당권자 있죠? 요 후손이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의 갑을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입이 아프시 끝나이. 자, 채무자 재산의 후손이 저당권자는 물상보정인 재산에 대위할 수 없고 물상보정인 재산의 후손이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갑이 물상보정인 토지에 대해서만 채권을 만족받았을 때 물상보정인 재산의 후손이 저당권자 정이죠. 정은 갑을 대위해서 채무자 재산의 저당권을 행사해서 받아갈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보시면 갑이 채무자 X에 대해서 배당을 받았을 때 채무자 재산의 후손이 저당권자 병은 물상보정인 토지에 갑을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그래서 대위할 수 없다, 대위할 수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자, 5번에 보시면 갑이 X가옥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면은 갑은 병보다 선순위 우선 배당을 받는다.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X의 갑하고 병은 누가 선순위입니까? 갑이 선순위죠. 갑이. 그죠? 자, 뒤로 넘겨봅시다. 뭐 할 것도 별로 없네. 자, 1번에 오랜만에 약관이 나왔습니다. 약관. 혹시나 빵이나. 약관이라는 것은 표준 계약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이 보험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약관이 있잖아. 그러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여러 수십만 명 아닙니까? 그죠? 그럼 수십만 명마다 계약서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써가지고 사인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약관입니다. 오케이? 약관. 자, 약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택도 없는 소리다. 택도. 약관은 그냥 계약입니다. 계약.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의 약관에 구속되는 근거는 약관이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가입자가 동의를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계약설이라 합니다. 2번은 조문 그대로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자, 3번에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한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고객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고객한테 불리한 조항은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간다. 자, 그 다음 4번에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원래 그 약관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우선은 약관의 글씨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고객이 읽지도 못해. 그리고 약관 내용이 작아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고객이 잘 몰라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중요 부분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설명하고 여러분이 오케이 이래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사업자가 이거 4번에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 그러면 설명을 하는 사람이 회사 측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설명이 되었다는 것은 증명은 누가 할까요? 회사가 해야죠. 회사가. 맞죠? 회사. 그래서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 이게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가 증명해야 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까 중요 부분은 설명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 부분이라도 설명에서 제외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 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거나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 그거는 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해 보시면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다. 자, 여기 이제 예전에 기출이 2번 됐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게 유상입니다. 요게 쌍무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것이 현상 광고입니다. 요렇게. 요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 매매나 임대차나 교환은 쌍무이면서 유상이거든요. 그런데 쌍무보다는 유상이 커요. 좀해. 예. 그래서 쌍무 더하기 현상 광고는 유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상 광고는 특이하다 이 말이에요. 특이하다.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 편무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쌍무하고 유상은 거의 같거든요. 99.9%는 쌍무이면은 유상, 유상이면 쌍무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상 광고만큼은 뭐라고? 편무이면서 유상 이리 돼 있단 말이에요. 편무이면서 유상. 그래도 요 사이에 들어간다. 요 기억하시고. 쌍무 더하기 현상 광고는 유상.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말을 해볼게요. 국어 테스트. 모든 유상은 쌍무다. OX. 자, 다시 한번.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다시 합시다. 이게 유치원은 안 나온 것 같아. 그 유치원에 가면은 진부분 집합, 부분 집합 이런 거 배우잖아. 작은 거는 큰 거에 무조건 들어가지. 맞죠? 쌍무는 유상이다. 이거는 맞고 유상은 쌍무다. 그거는 틀렸지. 유상이라고 해서 쌍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 현상 광고도 있잖아. 아시겠죠?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기억. 그래서 유상은 모두 쌍무다. X. 기억은 X라고. 신경질 내지 맙시다. 자, 연애 보면 교환에 있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바꾸는데 가치가 좀 달라요. 그러면 가치가 적은 쪽에 보충금을 보태야 돼. 아시겠죠? 그걸 보충금이랍니다. 자, 그에 대하여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매매는 아니지만 보충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자, 스티커시 보시면 유상과 무상의 구별 실익은 유상에만 담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맞고 리얼. 쌍무의 채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맞을까? 자,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그 리얼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